집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매수자가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잔금 전에 상가로 바꿔주세요. 취득세를 줄이고 싶다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조건입니다. 다주택자면 주택 취득세가 최대 13%까지 올라가니까요. 상가로 바꾸면 4.6%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먼저 드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이 거래 구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금 전 상가 용도 변경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명히 주택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즉 서류상으로 상가로 변경해서 매수인에게 넘기는 거래 방식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고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의 용도만 바꾸는 겁니다. 왜 이런 거래가 늘어났을까요? 핵심은 매수인의 취득세에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다주택자거나 법인인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최대 13.4%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하면 어떨까요? 일반 취득세 4.6%만 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6,7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상가로 취득하면 2,300만 원 수준입니다. 무려 4,4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구조를 원하는 매수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투자자나 법인 매수자 사이에서 이 방식이 거의 기본 협상 조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는 사람의 세금입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이 물건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 시점이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잔금 치를 때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 하나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비과세를 못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별로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먼저 2022년 9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비과세 판단 기준 시점이 매매 계약일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주택이기만 하면 잔금 때 상가로 바뀌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부담이 없었던 시기죠. 매수인 요청을 수용해도 내 세금에는 영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 시점이 잔금일로 변경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일 기준이 된 겁니다.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하는 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을 의미합니다. 계약 때 주택이었어도 잔금 때 상가로 넘기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라 상가를 양도한 거니까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죠. 1주택자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순간 자기의 비과세가 날아가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3억이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거래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고 싶고 매도인은 비과세를 포기할 수 없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거죠. 실제로 이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가격을 더 올려줄 테니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금액이 더 크니까요. 결국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 기간이 약 2년 반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8일 드디어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과세 판단 기준 시점이 다시 매매 계약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으로 원복된 셈이죠.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 계약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2월 28일 이후여야 합니다. 둘째 기준 시점입니다. 매매 계약일에 그 물건이 주택인지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일의 주택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계약일의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이란 뭐냐 하면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므로 서울주택은 2년 거주까지 필수입니다. 이 요건을 계약일 시점에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에 상가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수인은 상가 취득세 4.6%로 세금을 줄이고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양쪽 모두 윈윈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비과세 얘기만 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 차익에서 깎아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되는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양도 차익이 1억이라면 최대 8천만 원을 공제받는 셈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계약일의 주택이었다면 잔금 전 용도 변경이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파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처음 주택을 산 날이 아니라 상가로 용도 변경한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했어도 용도 변경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면 2년치 공제만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공제액이 확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라도 용도 변경 당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 상태라면 당초 취득일부터 전체 보유기간을 인정해주는 판단도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론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으니 실제 사례로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한 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입니다. 취득가액 3억에 매매가격 8억으로 양도차익이 5억입니다. 집을 매도하려는데 매수인이 다주택자여서 잔금 전 상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매매 계약일은 2025년 3월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해당하죠.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이고 비과세 요건도 충족합니다. 보유 10년의 거주도 10년이니까요. 결과적으로 A씨는 매매 계약일 기준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양도차익 5억 중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매수인의 요청도 수용하면서 본인의 비과세도 온전히 지킨 겁니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약 4천만 원 가까이 줄였고 A씨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사례 두 번을 보겠습니다. B씨도 조건은 A씨와 동일합니다. 1주택 10년 보유 거주에 양도차익도 비슷합니다. 매수인의 용도 변경 요청도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을 2024년에 체결했습니다. 개정 전이죠. 이 경우 잔금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잔금 때 상가로 넘겼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죠. 똑같은 거래 구조인데 매매계약 시점 하나 차이로 비과세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못 받으면 수천만 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계약 시점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 세법 개정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부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매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28일 이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세요. 계약일 기준으로 2년 보유를 충족하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 거주 요건 필수입니다. 셋째, 계약서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잔금 전 상가 용도 변경 내용을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세무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나중에 비과세를 입증하려면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약의 용도 변경의 시기와 비용 부담까지 적으면 더 좋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은 부가세가 없지만 건물분에는 붙습니다. 매매가격 중 건물분이 2억이라면 부가세만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할 건지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거래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멸실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개정은 용도 변경에만 해당합니다. 집을 아예 부수고 땅만 파는 멸실 조건이라면 여전히 잔금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용도 변경은 건물이 그대로 있고 서류만 바꾸는 거고 멸실은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가격 협상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매도인이 비과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거래를 하려면 비과세 포기분만큼 매매가격을 높여 달라는 협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제 매도인의 비과세가 보장되면서 매매가격 협상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아끼고 매도인은 비과세를 받으니 양측 모두 거래에 응할 유인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다음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주의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계약한 거는 여전히 잔금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이 애매하신 분은 계약서상 날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비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절세 설계의 순서입니다. 용도 변경 거래를 고려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단계 매매계약서에 용도 변경 특약과 부가세 부담 주체 명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단계 잔금 전 용도 변경 완료 확인 후 양도세 신고 시 계약일 기준 비과세 적용 입증 자료 준비, 건축물대장 변경 전후 서류를 잘 보관해두세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계약서, 특약 입증 자료 준비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챙기면 절세는 따라옵니다. 오늘 잔금 전 상가 용도 변경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매도인의 비과세 혜택이 부활하면서 거래가 훨씬 수월해진 건 분명합니다. 다만 멸실과의 구분 부가가치세 이슈 계약서, 특약 기재 같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